아줌마 몸매 죽이네라며 시비 건 지리산 조폭들. 그들 앞에 선 여성의 정체는 707특임단 출신 현역 육군 3스타, 1분 만에 전신이 박살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의 끝자락 지리산은 만산홍엽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하늘은 캔버스에 풀어놓은 듯 맑고 푸르렀으며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한 숲의 향기를 가득 머금고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평일 이른 아침의 중산리 코스는 비교적 한산했다.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인간은 한낱 작은 점에 불과했다. 강채린 중장은 배낭 어깨끈을 고쳐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육군 수도방 위사령부 사령관이라는 직책의 무게가 아닌 20살 시절부터 메고 다닌 낡은 등산 배낭의 무게뿐이었다. 평상시 입는 각 잡힌 군복 대신 그녀는 몸에 붙는 기능성 등산복 상의와 활동성이 좋은 등산용 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어 모자 안에 감췄고 얼굴은 선글라스와 등산용 마스크가 가리고 있어 그녀의 신분을 짐작할 길은 없었다. 그녀에게 휴가란 낯선 단어였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의 삶은 전장이거나 전장을 준비하는 훈련장이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추고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며칠간의 짧은 휴가를 받아 그녀는 그저 산악인 강채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지리산은 그녀가 군인이 되기 전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로터리 대피소를 지나 법계사로 향하는 길 경사는 가팔라졌지만 그녀의 걸음은 일정하고 가벼웠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신체는 산을 타는 것을 평지를 걷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멀리 천왕봉의 실루엣이 위용을 드러냈다. 저곳에 오르면 모든 시름을 발 아래 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는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휴대용 확성기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소리는 분명해졌다.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 고성방가, 그리고 역겨운 술 냄새가 섞여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강채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음주와 소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주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넓은 안반지대였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너댓 명의 사내들이 판을 벌이고 있었다. 휴대용 가스 버너 위에서는 불판이 연기를 피우고 있었고 곁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쓰레기는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으며 그들의 휴대용 스피커에서는 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다른 등산객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감히 한마디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을 한 사내가 소리를 질렀다. 아,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마태산, 내가 이 지리산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의 이름은 마태산. 하동과 산청 일대를 주름잡는 지리산 개발단이라는 이름의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다. 물론 개발단이라는 이름은 허울 뿐 실제로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거나 불법 산채 채취꾼들을 뒤에서 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 있던 온몸에 문신을 한 우도끼라는 자가 고기를 뒤집으며 낄낄거렸다. 형님, 오늘 저녁에 읍내 가시죠. 기가 막힌 아가씨들 왔답니다. 조용히 해라. 산신령님 듣는다.
마태산이 말했지만 그의 입도 귀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아니, 의식하면서도 일부러 더 과시하고 있었다.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임을 알리려는 듯이. 강채리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스피커 옆에 놓인 배낭에서 리모컨으로 보이는 것을 집어들어 음악을 껐다. 갑자기 음악이 꺼지자 모든 소음이 멈췄다. 마태산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강채린에게로 향했다. 뭡니까가 지금? 깡마른 체구에 눈이 찢어진 박야로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강채린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모자와 마스크 그늘 아래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국립공원 내 취사, 음주, 소음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고 하산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강채린의 말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마태산의 무리들은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지금껏 이 지리산에서, 그것도 자신들의 구역에서 감히 훈계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더군다나 저렇게 호리호리한 여자 혼자서 말이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야로였다. 그는 씹던 오징어를 바닥에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줌마, 지금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박야로가 그녀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등산복 쫙 빼입은 거 보니까 몸매는 좀 되나 본데 얼굴도 좀 반반한가. 마스크 좀 벗어보지. 그의 노골적인 시선이 강채린의 몸매에 머물렀다. 몸에 밀착된 등산복은 그녀가 오랫동안 단련해온 군인의 신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군살 하나 없는 허리와 탄탄한 어깨선, 그리고 균형 잡힌 실루엣. 하지만 그것은 조폭들의 눈에 그저 놀기 좋은 대상으로 보일 뿐이었다. 야로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마태산이 짐짓 점잖은 척 말하며 일어섰다. 그는 190cm에 가까운 거구였다. 산을 오르느라 땀에 젖은 셔츠 너머로 근육이 꿈틀거렸다. 아줌마, 우리가 여기서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쇼. 산에서 괜히 험한 꼴 보지 말고. 마태산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려 손을 뻗었다. 강채리는 몸을 반보 뒤로 빼며 그의 손을 가볍게 피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중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입니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강채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반응에 마태산의 얼굴이 굳어졌다. 덩치만 믿고 설쳤던 우도끼가 고기 집게를 든 채 다가왔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형님,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좋지? 우도끼가 집게로 강채린을 위협하듯 가리켰다. 당신이 뭔데 조치를 해? 경찰이야? 군인이야? 어디 여자가 겁도 없이. 몸매는 군인이네. 특전사 출신인가? 허벅지가 아주 그냥. 박야로가 다시 한번 낄낄거리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형님, 저런 여자 한번 안아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순간 강채린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차갑게 상대를 관찰하던 눈빛에서 순식간에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섭씨 영하 수십 도의 극한에서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냉기였다. 그녀는 수도방위 사령관이 되기 전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작전을 지휘했다. 수많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적의 도발 수위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그녀의 본능이었다. 그리고 방금 박야로의 말은 명백히 선을 넘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강채린이 입을 열었다.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무슨?
마태산이 참을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여자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다. 야, 우도끼. 저 여자 조용히 좀 시켜라. 다른 등산객들 안 보이게 저쪽 숲으로 데려가서 교육 좀 시켜. 마태산의 말은 사실상 폭행 지시였다. 우도끼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 집게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을 쥐었다. 아줌마,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거야. 몸매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붙는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 우도끼가 강채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다른 등산객 몇몇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수군거릴 뿐이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마태산이 눈을 부라리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강채린은 배낭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땀에 젖은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그녀의 정체를 가리고 있던 마지막 장막이 걷혔다. 교육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은쪼렸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알려드리죠. 강채린은 군화끈을 조여 맬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도끼는 씨름 선수 출신으로 마태산의 무리 중에서 가장 힘이 좋았다. 그는 자신의 주먹 한 방이면 저 호리호리한 여자가 최소 몇 주는 병원 신세를 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강채린의 멱살을 잡기 위해 육중한 몸을 날리며 오른팔을 뻗었다. 그것이 우도끼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강채린은 우도끼의 거대한 몸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그가 내뻗은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동시에 반대쪽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 안쪽을 강하게 밀어쳤다. 특공무술의 기본인 관절 꺾기였다. 으악! 우도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강채린은 그 힘을 역이용해 그의 등을 발로 차고 잡고 있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완전히 제압했다. 불과 3초도 안 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박야로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마태산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도끼가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 같이 덤벼. 전연 잡아. 박야로와 나머지 2명의 조직원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출신이자 현역 육군 중장을 상대하고 있었다. 강채린은 바닥에 엎어진 우도끼의 등을 밟고 일어섰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박야로의 주먹을 안쪽으로 피하며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박야로는 억소리와 함께 숨을 토해내며 쓰러졌다. 왼쪽에서 달려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강채린은 가볍게 뛰어올라 그의 안면을 무릎으로 찍었다. 마지막 한 명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강채린은 바닥에 뒹구는 소주병을 발로 차 깨트리지 않고 정확히 그의 발 앞에 떨어뜨려 움직임을 봉쇄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마태산에게로 걸어갔다. 마태산은 자신의 부하 4명이 1분도 안 되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가 피어올랐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마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채린은 마태산의 코앞에 섰다. 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산 씨. 내 이름을 어떻게? 아까 당신 부하가 불렀잖습니까? 지리산의 주인이라고. 강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산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곳입니다. 강채린은 마태산이 숨기고 있던 뒷주머니에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이런 걸로 불법 산채 채취꾼들에게 연락하고 단속반 뜨면 알려주는 거 다 압니다. 마태산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는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쓰레기 줍고 장비 챙겨서 하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서 이런 난장 피우지 마십시오. 강채린이 무전기를 바닥에 던졌다. 마태산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부하들을 바라봤다. 그는 이가 갈렸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그 주먹으로 바닥의 쓰레기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도 다른 등산객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곧이어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 2명과 산악경찰 2명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여기서 소란 피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경찰이 소리쳤다. 마태산과 부하들은 긴장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 뻔했다. 그런데 강채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소란을. 아닙니다. 강채린이 경찰의 말을 잘랐다. 이분들이 등산 중에 쓰레기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신고한 모양입니다. 네. 경찰도 마태산도 심지어 쓰러져 있던 우도끼와 박야로도 모두 강채린을 바라봤다. 강채린은 마태산을 지그시 바라봤다. 산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하동과 산청 지역에서 지리산 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평소에도 산악 정화 활동에 앞장서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마태산은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자발적 정화 활동가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다. 경찰은 어리둥절했지만 현장이 정리되고 있었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해 없게 조심해 주십시오. 경찰과 공단 직원들은 멋쩍게 경례를 붙이고는 다시 하산했다. 고요함이 찾아왔다. 마태산의 부하들은 쭈뼛거리며 일어나 쓰레기를 마저 줍기 시작했다. 강채린은 다시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를 채비를 했다. 잠깐만요. 마태산이 그녀를 불렀다. 강채린이 돌아봤다. 마태산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의 뒤로 우도끼와 박야로도 어설프게 허리를 숙였다. 강채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마태산은 고개를 들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지리산 개발단 대표 마태산.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희가 정말 나쁜 짓만 하고 다닌 건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읍내에서 밀려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산은 진심을 다해 말했다. 오늘 저희 교육 제대로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체면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강채린은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은혜를 갚고 싶다면 그 힘으로 지리산을 지키는 데 쓰십시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되십시오.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녀는 마태산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폭력배의 광기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리더십 혹은 인정받고 싶은 뒤틀린 욕망 같은 것. 진짜 지리산 개발단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들 산은 잘 타지 않습니까? 강채린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천왕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태산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쓰레기 봉지가 그리고 머릿속에는 강채린이 던진 마지막 말이 강하게 맴돌고 있었다. 길을 잃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강채린은 마태산의 무리가 어설프게 쓰레기를 주워 담고 절뚝거리며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동정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휴가를 방해한 불청객들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그녀가 그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군인의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녀가 교육이라고 부른 행위가 공식적인 법 집행의 범주를 넘어설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고쳐 메고 천왕봉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재촉했다. 아까의 소란으로 30분 남짓 시간을 허비했지만 그녀의 보폭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평온했다. 방금 전의 일은 그녀에게 있어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돌발 상황 중 하나를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발이 지리산의 정수리, 천왕봉 정상석을 디밟았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그녀는 정상석에 새겨진 글귀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등산객이 먼저 올라와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강채리는 정상석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남쪽을 바라보았다. 발 아래로 운해가 바다처럼 펼쳐졌고 그 너머로 산줄기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 서면 온 세상이 발 아래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장엄한 풍경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이 산줄기가 끝나는 남쪽 바다를 지나 보이지 않는 수도 서울을 향해 있었다. 수도 방위 사령관. 대한민국 심장부의 방위를 책임지는 자리. 그녀가 어깨에 짊어진 별 3개의 무게는 이 지리산 전체의 무게와도 같았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교관으로 팀장으로 그리고 단장으로 복무할 때만 해도 그녀의 임무는 명확했다. 적을 찾아 제거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임무는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웠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천만 시민의 일상을 지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정상의 바람이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온몸에 열기를 식혀주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 순간의 평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군인이 되었다. 이 평화를 깨트리려는 자들이 조폭이든 적국의 특수부대든 혹은 부패한 내부의 적이든 그녀는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맹세했다. 이 산하를, 이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얼마나 지났을까? 정상의 기쁨을 만끽한 등산객들이 하나둘 하산하기 시작했다. 강채린도 이제 복귀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배낭을 맸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달라진 것을 포착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서쪽에서 불어오던 상쾌한 바람이 지금은 남쪽에서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도 마찬가지였다. 동쪽 하늘 끝에서부터 짙은 회색 구름이 얇은 너울처럼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다. 날씨가. 강채린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가을 산의 날씨는 고양이의 마음처럼 변덕스럽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맑다고 했지만 이 지리산의 날씨는 지리산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 고립훈련 중에 겪었던 수많은 기상 악화를 떠올렸다. 이 정도 속도의 구름이라면 3시간 안에 폭우나 심하면 진눈깨비가 쏟아질 수도 있었다. 즉시 하산해야겠군.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중산리 방향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단순한 등산객이 아닌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야전 지휘관의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한편 강채린에게 참교육을 받고 하산하던 마태산 일행의 분위기는 침통함을 넘어 처참했다. 그들은 신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굴욕감에 몸서리쳤다. 시발. 우도끼가 꺾인 팔목을 부여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분했지만 아까 자신을 종이장처럼 내동댕이 쳤던 그 여자의 손길을 떠올리면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형님, 전현 뭡니까 대체? 산에서 약초 캐는 여자 같은데 손이 무슨 쇠집게 같습니다. 닥쳐. 마태산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부하들 앞에서 가장 큰 망신을 당했다. 자신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그 여자의 눈빛 하나에 제압당한 기분이었다. 하동 바닥 뜨기 전에 전현 반드시 찾아서 족친다. 내가 마태산이야. 지리산 마태산이라고. 근데 형님, 아까 그 여자 말입니다. 가장 깡말랐던 박야로가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길 잃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무슨 산악구조대입니까? 시끄럽다고 했지. 마태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마태산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말이었다. 한때 그는 정말로 하동 읍내에서 마 사장으로 불리며 나름의 의리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 그의 의리는 번번이 무너졌고 결국 그가 남은 것은 지리산 자락에서 등산객이나 협박하는 신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잡혀가서 콩밥을 먹는 게 낫지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그들이 로터리 대피소를 지날 무렵이었다. 마태산이 말한 대로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해가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리자 숲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울부짖으며 지나갔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씨, 비 온다. 빨리 가시죠, 형님. 우도끼가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등산로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마태산 일행이 걸음을 멈췄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바위 틈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아이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웬 꼬마야? 박야로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이의 옆에는 작은 노란색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엄마 잃어버렸나 본데. 마태산이 퉁명스럽게 말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야, 꼬마야. 너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낯선 남자의 험악한 인상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왕, 저리 가. 아저씨 무서워. 아, 이씨. 귀찮게 됐네. 우도끼가 머리를 극적였다. 형님, 그냥 갑시다.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유괴범으로 몰리면 어쩝니까? 그 말에 마태산도 망설였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선량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이곳에 그냥 아이를 버려두고 갈 수도 그렇다고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마태산은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아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길을 잃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젠장. 마태산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방수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겉옷으로 아이의 몸을 감쌌다. 뚝 그쳐.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마태산이 평생 처음으로 아이를 달래는 듯한 어설프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도끼, 너는 업어. 박야로, 너는 가방 챙겨. 이대로 비 맞으면 이 꼬마 얼어 죽는다. 형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박야로가 반발했다. 시끄러워. 내 말 안 들려. 마태산이 버럭 소리쳤다. 그것은 아까 강채린에게 당했던 분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터져나온 두목으로서의 결단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쪼다처럼 살았냐? 이 꼬마 하나 못 구해서 쓰레기처럼 살다 죽을래? 저 여자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한 거 오늘 여기서 되갚아주자.
우리가 쓰레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자고. 우도끼와 박야로는 마태산의 결연한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군말 없이 아이를 챙겼다. 우도끼는 거친 손으로 아이를 등에 업었고 마태산은 아이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었다. 꼬마야, 이름이 뭐야? 김소미. 그래, 소미야. 아저씨 등 꽉 잡아. 엄마 찾아줄게. 마태산 일행은 자신들의 하산이 아닌 아이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산행을 시작했다.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강채린의 하산 속도는 경이로웠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시절 완전 군장으로 산악구보를 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젖은 바위와 미끄러운 흙길을 마치 평지처럼 내디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안전한 하산이라는 목표뿐이었다. 기상이 악화될수록 산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된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영웅심이나 감상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녀가 칼바위 능선을 막 통과할 무렵이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한 여성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다. 소미야. 김소미. 우리 딸. 어디 있니? 강채린이 즉시 걸음을 멈췄다. 등산로 저편에서 한 부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거의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주변을 헤매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목이 다 쉬어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아빠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아내를 부축하며 함께 소리치고 있었다. 강채리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조난, 실종 아동, 악천후. 최악의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그녀는 부부에게 신속하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네. 우리 딸이 소미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고 했는데 노란 가방 메고 혹시 못 보셨어요? 아이의 엄마가 강채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강채린은 침착하게 물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한 30분쯤 전에. 저기 로터리 대피소 근처였어요. 저희가 사진 찍는 사이에. 30분 전. 로터리 대피소. 강채린의 머릿속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곳은 아까 마태산 일행과 마주쳤던 곳보다 아래쪽이었다. 비는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가 길을 잃었다면 비를 피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신고는 하셨습니까? 네, 방금 119에. 그런데 비 때문에 헬기도 못 뜨고 구조대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아이 아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채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이미 서비스 지역 이탈 표시가 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한번 쳐다봤다. 구름이 너무 낮게 깔려 있었다. 남편분은 여기서 아내분과 함께 계십시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방수포를 덮고 계십시오. 강채리는 배낭에서 비상용 방수포를 꺼내 건넸다. 그리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아이 엄마에게 씌워주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같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찾으러 가는 겁니다. 강채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산악수색이 제 전문입니다. 그녀는 군인 신분을 밝힐 생각은 없었지만 절망에 빠진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그 말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부부는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구조대가 가장 먼저 올 곳입니다. 아이의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살이고 여자아이. 노란색 병아리 가방에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었어요. 키는. 강채리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녀는 부부에게 경례 대신 짧은 목례를 하고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하산이 아니었다. 수색 및 구조 임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로터리 대피소 방향으로 역주행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평범한 등산객의 눈이 아니었다. 707의 저격수처럼 혹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특임 대원처럼 그녀의 시야는 숲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쫓았다. 아이는 공포에 질리면 오르막이 아닌 내리막으로 향한다. 하지만 동시에 비를 피하기 위해 바위 틈이나 숲이 우거진 곳으로 숨어든다. 그녀는 등산로를 따르지 않았다. 등산로 양옆의 숲과 계곡 방향을 주시하며 인간의 발자국이 아닌 작은 아이가 남겼을 법한 흔적을 찾았다. 흔적이 없어.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아이가 남겼을지 모를 발자국이나 흔적은 이미 모두 씻겨 내려간 후였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 비를 맞으며 1시간 이상 버티기는 아이에게는 무리였다. 시간이 없다. 최단 경로로 로터리 대피소까지 이동하며 수색한다. 그녀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젖은 낙엽이 발목을 잡았고 거센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했지만 그녀의 중심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같은 시각 마태산 일행은 아이를 업고 하산하는 길에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다. 형님, 길이 없어졌습니다. 박야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이 평소에 지름길이라며 몰래 다니던 샛길이 불어난 계곡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것이다.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흙탕물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시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얼마나 걸려? 마태산이 소리쳤다. 정규 등산로로 가려면 최소 30분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비를 맞으면서 마태산은 등에 업힌 우도끼를 바라봤다. 우도끼의 등에 업힌 소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다. 소미야, 정신 차려. 자면 안 돼. 마태산이 아이의 볼을 가볍게 쳤다. 형님, 어떡합니까? 우도끼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싸움에는 이골이 났지만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무력했다. 마태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주변 지형을 미친 듯이 살폈다. 그는 이 산에서 나고 자랐다. 비록 불법적인 일이었지만 이 산의 지형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저쪽이다. 마태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암벽 타고 올라가면 아까 그 칼바위 능선으로 바로 붙을 수 있다. 거긴 물이 안 차. 정규 등산로보다 빨라. 미쳤습니까, 형님? 저길 어떻게 애 업고 올라갑니까? 저긴 우리도 장비 없인 못 가요. 박야로가 기겁했다. 그럼 여기서 애 죽는 거 구경할래? 마태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우도끼, 너는 애 업고 내 뒤에 서. 박야로, 너는 뒤에서 받쳐. 내가 길 뚫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알겠냐? 마태산은 더 이상 동네 양아치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대장이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우도끼와 박야로도 도끼를 품었다. 그들은 젖은 손으로 바위를 잡고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해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빗물과 땀과 어쩌면 후회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두 개의 그룹. 한 명의 최정예 군인과 세 명의 어설픈 조폭.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오직 아이를 구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폭우 속을 뚫고 가고 있었다. 폭우는 지리산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강채리는 등산로를 벗어나 아이가 숨어들었을 법한 바위 틈과 계곡 사면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군용 등산화는 이미 물을 가득 머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날카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707 시절 혹한기 야간 침투 훈련을 떠올렸다. 적진을 에러보듯 그녀는 숲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소미야, 김소미.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고함을 지르면 체력 소모가 크고 비바람 소리에 묻혀 효과가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소리가 반사될 만한 지형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소리를 전달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귓가에 아이의 울음소리와는 다른 거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조금만 더. 힘내. 다 왔어. 강채린의 몸이 즉각 반응했다. 그녀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정규 등산로가 아닌 일반 등산객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가파른 암벽 구간이었다. 누가 저런 곳에? 그녀는 즉시 자신의 임무를 수정했다. 실종 아동 수색에서 조난자 구조로. 그녀는 나무와 바위 뿌리를 잡으며 소리가 들려오는 절벽 쪽으로 신속하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형님, 손 줘요. 방금 전 자신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그 조폭물이었다. 마태산이 위태로운 바위 턱에 발을 디딘 채 아이를 업은 우도끼를 끌어올리고 있었고 박야로는 그 아래에서 우도끼의 엉덩이를 필사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빗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도끼의 등에 업힌 작은 아이였다. 노란색 가방, 분홍색 바람막이. 부모가 말했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다. 소미. 강채린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마태산과 우도끼, 박야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절벽에 매달린 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강채린을 바라봤다. 당신이 왜 여겠어? 마태산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명은 나중에. 강채린은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우도끼 씨, 아이 상태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등산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모르겠습니다. 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도끼가 겁에 질려 외쳤다. 마태산 씨, 나한테 아이를 넘겨. 내가 먼저 올라간다. 강채린은 배낭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조폭들보다 더 가파른 하지만 최단 거리인 암벽을 맨손으로 타기 시작했다. 특전사에서 배운 산악 침투 기술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고 젖은 바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밟고 오르며 순식간에 마태산 일행의 곁에 도달했다. 아이 줘요. 우도끼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강채린은 마태산이 우도끼를 붙잡고 있는 사이 자신의 몸을 고정하고 우도끼의 등에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 이대로는 위험해. 강채린은 즉시 자신의 등산복 상의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가슴팍 체온이 가장 잘 전달되는 곳에 밀착시켜 안았다. 군용 방한 내피가 아이의 젖은 몸을 감쌌다. 마태산 씨, 당신 이 산 잘 안다고 했지? 예, 압니다. 여기서 가장 빨리 비를 피하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대피소 말고 동굴이나 바위 은신처. 마태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리쳤다. 있습니다. 이쪽 능선 타고 10분만 가면 옛날에 신만이들이 쓰던 비트가 있습니다. 굴입니다. 길 안내해. 우도끼 박야로. 내 배낭 챙겨서 따라와. 나고하면 버리고 간다. 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지리산의 무법자였던 마태산 일행은 순식간에 강채린 중장의 지휘를 받는 임시 구조대원이 되었다. 마태산은 본능적으로 강채린의 명령에 따랐다. 그의 머릿속에 저항이나 자존심 같은 단어는 없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앞장서서 길을 뚫었고 강채린은 아이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우도끼와 박야로는 강채린의 배낭을 챙기고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랐다. 마태산이 말한 곳은 등산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다. 성인 대여섯 명이 겨우 비를 피할 정도의 공간이었다.
됐다. 강채리는 아이를 내려놓고 즉시 배낭을 뒤졌다. 박야로 씨, 배낭에서 은색 비상 담요 꺼내. 우도끼 씨,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 뭐든 주워와. 불 피워야 해. 마태산 씨, 당신은 나 도와.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채리는 배낭 속 깊숙한 곳에서 방수팩에 밀봉된 비상키트를 꺼냈다. 그녀는 젖은 아이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 비상담요로 아이의 몸을 감쌌다. 마태산 씨, 내 등산복 상의 주머니에 에너지바 있어. 그거 잘게 씹어서 아이 입에 조금씩 넣어줘. 삼키는지 확인해. 그녀는 밖으로 나가 우도끼가 모아온 젖은 나뭇가지들을 받았다. 그리고 키트에서 고체 연료와 파이어 스틸을 꺼냈다. 치직 치직. 몇 번의 마찰 끝에 불꽃이 일었고 고체 연료에 불이 붙었다. 그녀는 젖은 나뭇가지를 능숙하게 말려가며 불을 키웠다. 707 생존 훈련의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었다. 작은 동굴 안에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비상담요와 강채린의 체온, 그리고 작은 모닥불의 온기에 기대어 희미하게 신음을 뱉었다. 그리고 에너지바의 단맛에 반응하듯 입술을 달싹였다. 살았다. 마태산이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강채리는 아이의 호흡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녀는 마태산 일행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한 아이를 보며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얼마 후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을 때 저 멀리서 구조대의 호루라기 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구조대가 왔군. 강채린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비상담요로 잘 감싸 안았다. 이제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 줍시다. 로터리 대피소 구조대와 부모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이의 부모는 무너져 내렸다. 소미야.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아빠는 강채린과 마태산 일행에게 다가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엎드려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살려주셔서. 마태산과 우도끼, 박야로는 이런 식의 감사를 받아본 것이 난생 처음이었다. 그들은 쑥스럽고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구조대장이 다가와 강채린에게 경위를 물었다. 강채린은 자신이 아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먼저 아이를 발견해 폭우 속에서 지켜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분들입니다. 지리산 개발단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아이가 위험했을 겁니다. 지리산 개발단. 마태산은 그 이름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들린 적이 없었다. 구조대원들과 등산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태산은 흑투성이인 얼굴로 어색하게 웃었고 우도끼는 눈물을 훔쳤다. 모든 상황이 수습되고 강채리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때 마태산이 그녀를 따라왔다. 저기 선생님. 그는 더 이상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채린이 그를 돌아보았다. 뭘 말입니까? 저희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길 잃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마태산이 쭈뼛거리며 말했다. 저희 앞으로 정말 지리산 개발단이 아니라 지리산 구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채리는 마태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폭력배의 광기가 아닌 새로운 목표를 찾은 남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군요. 사는 당신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태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젖은 배낭을 메고 하산길을 재촉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서울로 돌아가면 그녀를 기다리는 수많은 보고서와 작전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리산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녀는 지리산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산이 아닌 도시에서 다시 시작될 터였다. 지리산의 흙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 강채린 중장은 다시금 차가운 강철과 유리의 세계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 끝났다. 그녀가 복귀한 곳은 서울 관악구 대한민국 심장부의 방위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벙커 청룡 지휘통제실이었다. 산의 자유로운 바람 대신 이곳은 일정한 온도로 제어되는 인공의 공기와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상황판 앞에 서자 곁을 지키던 충직한 부관 서진욱 대령이 다가와 경례했다. 그의 얼굴에는 휴가에서 복귀한 상사를 맞이하는 안도감과 그 사이 밀려버린 결제 서류의 무게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사령관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휴가는 편안하셨습니까? 지리산은 여전하더군, 서대령. 강채리는 짧게 답하며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 상공의 항적도를 바라보았다. 내가 없는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북쪽의 비행체들도 조용했고 서울의 하늘도 깨끗했습니다. 다만 가을철 정기 국방위원회 관련 자료 요청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만호 의원실에서 사령관님의 개인 휴가 일정까지 상세히 묻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 대령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났다. 강채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양만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다선 의원으로 군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부담스럽군. 알았네. 이따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녀는 사령관실로 돌아와 젖은 등산화 대신 딱딱한 전투화를 신었다. 의자에 몸을 기대자 지리산에서의 사흘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산에서의 일탈은 끝났다. 이곳은 그녀가 지켜야 할 그리고 그녀와 싸워야 할 또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정글이었다. 그때 그녀의 집무실에 놓인 비화기가 아닌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오수정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강채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수정. 그녀는 강채린이 707 특수임무단에서 팀장을 맡고 있던 시절 대테러 작전 중 폭발물로부터 그녀를 감싸고 전사한 김성진 상사의 아내였다. 강채린은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저 채린입니다. 오랜만에. 채린아,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다정한 인사가 아닌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한 오열이었다. 강채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형수님, 무슨 일입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훈이가 사라졌어. 김지훈. 김 상사의 유복자로 태어나 강채린이 이모라 불리며 물심양면으로 돌봐온 아이. 이제는 어엿한 기자가 되어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다니던 그녀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사라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틀째 연락이 안 돼. 어제는 그냥 취재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는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경기도 파주 근처에서 지훈이 차만 발견됐다고. 문은 열려 있고 휴대폰은 차 안에 부서진 채로. 강채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파주. 수도방위사령부의 핵심 관할 구역 중 하나였다.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가출일 수도 있고 실종팀 꾸려서 찾고 있다고. 채린아, 나 무서워. 우리 지훈이. 형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다. 형수님, 지금 당장 제가 아는 인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일단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채리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사령부 내의 정보처와 헌병단을 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휴대폰에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707에 있을 때 직접 스카우트했던 지금은 수도방 위사령부 직할 특수임무대 SDT 대장을 맡고 있는 공유석 소령이었다. 사령관님, 공유석입니다. 공소령.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보안 등급 알파. 자네 팀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발이 빠른 2명만 데리고 오게. 사복으로. 강채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지훈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불과 사흘 전 그녀가 지리산으로 떠나기 직전에 받은 메시지였다. 이모, 저 이번에 엄청난 거 하나 물었어요. 해일건설이라고 알아요? 걔들이 파주에다가 스마트시티를 짓는다는데 알고 보니 그 땅 독극물로 범벅이 된 쓰레기 매립지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이모가 지키는 그 동네 꼭대기까지 닿아 있어요. 이번 기사 터지면 저 특종상 받습니다. 다녀와서 밥 사주세요. 해일건설. 그리고 파주. 강채리는 서진욱 대령을 호출했다. 서 대령. 지금 즉시 해일건설이라는 회사의 최근 1년간 파주 지역 내 모든 활동 내역을 조사해. 특히 군사보호구역이나 과거 군용지였던 곳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긁어 모으게. 국방위원회 양만호 의원실과의 연관성도 포함해서. 이건 공식적인 사령관의 지시일세. 강채린의 눈빛은 지리산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휴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유석 소령은 강채린이 아끼는 그리고 강채린을 가장 잘 아는 부하였다. 그는 707 시절 인질 구출 작전에서 강채린의 등에 업혀 사선을 넘어온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 강채린은 상관이기 이전의 생명의 은인이자 군인으로서의 표상이었다. 사령관님, 부르셨습니까? 사복 차림의 공소령과 2명의 특임대 요원이 소리 없이 사령관실에 들어섰다. 그들의 존재감은 훈련된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위압적이었다. 강채리는 모니터에 김지훈 기자의 사진을 띄웠다. 내 조카나 다름없는 아이다. 이틀 전 파주에서 실종됐다. 현장에는 차와 부서진 휴대폰만 남았다. 마지막 취재 대상은 해일건설의 파주 신도시 부지였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니다. 납치다. 그리고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이 얽혀 있다. 공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다. 공식적인 수사도 아니다. 자네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수도방 위사령부 소속이 아니다. 강채리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공소령에게 건넸다. 김지훈 기자의 차량이 발견된 위치다. 그리고 이것은 해일건설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한 구역의 지도다. 그곳은 30년 전 폐쇄된 육군 화학대대의 주둔지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들이 김 기자를 처리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은 그를 가장 감시하기 편하고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가뒀을 것이다. 30년 된 폐주둔지. 그곳만큼 완벽한 감옥은 없지. 가서 내 조카를 찾아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공소령은 봉투를 받아들고 묵묵히 경례했다. 찾아오겠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강채리는 다시 서진욱 대령이 보고한 자료에 눈을 돌렸다. 자료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해일건설. 조상근이라는 자가 대표로 있는 불과 5년 만에 급성장한 건설사였다. 그들의 성장 동력은 관급 공사였다.
특히 군 관련 시설 이전이나 재개발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파주 신도시 프로젝트가 있었다. 문제는 그 부지였다. 서 대령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은 과거 화학대대 주둔지로 토양 오염이 심각해 영구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땅이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 이 땅은 기적처럼 오염 정화 완료 판정을 받고 용도 변경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그 승인을 주도한 것이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양만호 의원이었다. 독극물로 범벅이 된 쓰레기 매립지. 김지훈 기자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대신 그 위에 시멘트를 애러 덮어버리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었다. 김지훈은 그 증거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강채리는 인터폰을 눌렀다. 서 대령.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해서 파주 기자 실종 사건 담당자 정보 좀 알아보게. 내가 직접 통화해야겠어. 잠시 후 연결된 통화의 상대방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황태섭 총경. 그는 경찰 내에서 양만호 의원의 신복으로 알려진 자였다. 아, 강 사령관님. 이런 일로 다 연락을 주시고. 영광입니다. 수화기 너머 황 총경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소가 느껴졌다. 황 총경. 파주에서 실종된 김지훈 기자 건으로 연락했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네. 강채리는 의도적으로 관할 구역임을 강조했다. 하하. 사령관님도 참. 요즘 기자들 관심받고 싶어서 자작극도 많이 합니다. 취재하다가 빚쟁이한테 잡혀갔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군은 군의 일에만. 황 총경. 강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조카 같은 아이야. 순간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황 총경의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사령관님. 정이 많으신 건 알겠습니다만 조카라는 이유로 군이 민간인 사건에 개입하는 건 월권입니다. 괜한 오해 사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채리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황태섭의 태도는 확신을 주었다. 그들은 김지훈이 강채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들은 김지훈의 실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때 공소령으로부터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목표 지점 확보. 예상대로 폐주둔지. 민간 용역 20명 이상 상주. 단순 경비 인력 아님. 중무장 상태. 내부 접근 불가. 벙커 3비의3 구역에서 생체 신호 감지. 진입로 봉쇄됨. 강채리는 지도를 펼쳤다. 비의3. 과거 화학대대의 비상지휘 통제소로 쓰이던 지하 벙커였다. 그들은 김지훈을 그곳에 가두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굵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채린 장군. 나 양만호 의원입니다. 듣자 하니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주 의욕이 넘치신다면서 파주 땅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드디어 독사의 머리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의원님. 국방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하. 국방의 의무. 좋지. 양 의원이 웃었다. 강 장군. 지리산에서 조폭들이랑 애들 장난 같은 산악구조놀이 하던데. 그런 건 참 잘 어울리더군. 장군 체면에 말이야. 그런데 여긴 서울이야. 파주는 더더욱 산이 아니고 장군이 설칠 무대가 아니란 말이지. 강채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리산에서의 일, 마태산과의 일. 양만호는 그녀의 휴가 일정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가 지리산에서 조폭들을 제압하고 아이를 구한 그 시각, 양만호의 눈 또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군, 내가 별 3개 달아준 값은 해야지. 안 그래? 내 말 뜻 알아들을 거라 믿소. 양만호가 속삭였다. 서울의 하늘이나 잘 지키쇼. 땅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그 기자 꼬마 그거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마. 젊은 놈이 객기로 덤비다가 발 헛디뎌 굴러떨어진 모양이니까. 협박이었다. 김지훈이 자기 손에 있다는 노골적인 암시이자 강채린의 군 경력 전체를 건 도박을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길 바라지. 전화가 끊겼다. 강채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 위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다시 눌렀다. 서대령. 지금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전부대에 청룡 3호 비상을 발령하게. 사령관님, 청룡 3호는 대규모 화학 테러 위협 시에만 발령하는 최고 등급 비상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파주 폐화학대대 주둔지에서 유독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강채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불상의 테러 세력이 해당 물질을 확보하고 수도 서울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관 명의로 지금 즉시 관할 구역 내의 화학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승인한다. 작전명 독사사냥. 공유석 소령의 특임대를 최선봉으로 투입한다. 그녀는 양만호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그가 던진 판을 뒤집어 버리기로 했다. 이것은 월권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한 수도방위사령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파주 폐주둔지 상공에는 지리산에서 만났던 그것보다 더 짙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찢어진 천처럼 비를 쏟아냈고 바람은 낡은 주둔지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울부짖게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채린은 이 기상 악화를 기다렸다. 수도방위사령부 헬기 경납고에서 검은색 비행 슈트를 입은 강채린이 작전 지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장을 상징하는 별 3개 대신 수방사 특임대의 검은색 패치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고 등에는 그녀가 707 시절부터 사용하던 특수소음 기관단총이 매달려 있었다. 서진욱 대령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왔다. 사령관님, 제고해 주십시오. 사령관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은 만약 의원실에서 알게 되면. 서 대령. 강채린이 헬멧을 쓰며 그를 돌아봤다. 이 작전은 화학 테러 위협 제거 작전이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의 위중함을 판단하고 직접 지휘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양만호 의원은 지금쯤 자기가 날 협박으로 제압했다고 생각하며 푹 주무시고 계실 거다. 그가 깨달았을 땐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야. 그녀는 헬기에 탑승했다. 공유석 소령을 포함한 12명의 최정예 특임대원이 이미 좌석에 결박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작전한다는 흥분이 감돌았다. 작전 목표를 재확인한다. 강채린의 목소리가 기내 인터컴을 통해 울렸다. 목표는 둘. 하나 비의3 벙커 내 인질, 패키지를 안전하게 확보한다. 둘 현장에 보관된 불상의 화학물질 샘플, 즉 김 기자가 확보했을 증거물을 회수한다. 현장 제압은 신속, 정확, 그리고 조용하게 실시한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것이지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명심하겠습니다. 2대의 검은색 특수작전 헬리콥터가 경납고를 빠져나와 빗줄기를 뚫고 파주로 향했다. 그들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한강 수면 위를 스치듯 초저고도로 비행했다. 파주 폐주둔지.
해일건설의 사설 용역들은 쏟아지는 비에 지쳐 경계가 허술해져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많은 돈을 받고 손님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5분 전, 헬기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했다. 그러나 착륙하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헬기 측면의 문이 열리고 13명의 그림자가 굵은 밧줄을 타고 폭우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소리 없이 지상에 착지했다. 강채리는 수신호로 팀을 둘로 나눴다. 알파팀, 공소령이 지휘, 외곽 경계를 무력화하고 퇴출로를 확보한다. 브라보팀, 내가 지휘한다. 비의삼 벙커로 직행, 패키지를 확보한다. 그들은 숲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알파팀이 외곽 초소의 용역들을 제압하는 사이 강채린과 5명의 브라보팀은 벙커 입구로 접근했다. 벙커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2명의 용역이 비를 피해 입구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강채린은 손가락 2개를 폈다. 2명. 그녀는 고개를 까딱했다. 휙, 퍽. 팀원 2명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소리도 지르기 전에 용역들의 목을 조르고 뒤로 끌어냈다. 비무장 제압. 강채리는 그들이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벙커의 전자식 잠금 장치를 살폈다. 폭파 준비. 팀원이 소형 접착 폭약을 자물쇠에 붙였다.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진입. 강채린이 가장 먼저 벙커 안으로 몸을 날렸다. 곰팡이 냄새와 오물이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비상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어두웠다. 섹터 클리어. 클리어. 팀원들이 각 방을 확인하며 전진했다. 그때 벙커 가장 안쪽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강채린이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김지훈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고문당한 듯 보였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지훈아. 이 이모. 김지훈이 희미하게 웃었다. 올 줄 알았. 말하지 마. 강채린이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으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진 것 같았다. 증거물. 김지훈이 자신의 셔츠 안쪽을 가리켰다. 그의 배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하드 드라이브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었다. 잘했다. 강채린이 하드 드라이브를 떼어내 자신의 전투조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녀가 김지훈을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탕, 탕, 탕. 벙커 입구 쪽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기관단총 소리가 아니었다. 경찰용 권총 소리였다. 사령관님, 공소령입니다. 무전이 다급하게 울렸다. 경찰입니다. 황태섭 총경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며 발포하고 있습니다. 양만호가 깨어난 것이다. 혹은 황태섭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일 수도 있었다. 젠장. 강채린이 욕설을 내뱉었다. 알파팀 발포 중지. 절대 대응 사격 마라. 우린 군인이다. 경찰에게 총을 돌릴 순 없어. 퇴로 확보에만 주력해. 하지만 사령관님, 저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벙커 입구로 누군가 소리쳤다. 안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알린다.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당장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황태섭 총경이다. 황태섭의 목소리였다. 그는 강채린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해일건설의 용역들을 제압하러 온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라고만 생각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이 모든 것을 꾸몄을 수도 있었다. 군과 경찰의 교전. 그것은 양만호에게도 황태섭에게도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사령관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브라보 팀원이 김지훈을 부축하며 물었다. 강채리는 헬멧을 벗었다.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된 얼굴 위로 그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황태섭 총경. 그녀가 벙커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 들리는가?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확성기를 통해 벙커 밖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강채린이다. 밖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총성도 외침도. 오직 빗소리만이 그들의 대치 상황을 적시고 있었다. 강채린은 부상당한 김지훈을 앞세운 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벙커 입구의 어둠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총구를 겨누고 있었고 그 중심에 황태섭 총경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채린, 당신이 왜?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나, 황 총경? 강채린이 비를 맞으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를 위협하는 화학 테러의 위협을 제거하러 왔다. 그리고 여기 그 테러의 증거와 증인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툭툭 쳤다. 황 총경, 당신은 지금 불법 폐기물 매립과 살인 교사를 일삼은 범죄 집단을 비호하고 있다. 아니, 당신도 공범인가? 닥쳐. 황태섭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 여자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다. 당장 체포해. 경찰 특공대원들이 망설였다. 그들의 앞에는 훈장으로 빛나는 현역 육군 중장이 서 있었다. 체포하라고. 황태섭이 자신의 권총을 뽑아 강채린을 겨누었다. 쏘지 못할 것 같나? 쏴라. 강채린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황태섭의 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단순히 나를 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육군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겠는가, 황태섭. 천둥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빗줄기 속에서 현역 육군 중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총경이 수십 명의 무장 병력 한가운데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독사 사냥의 마지막 순간은 총알이 아닌 거대한 의지의 충돌로 귀결되고 있었다. 천둥이 지축을 흔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십 개의 총구가 겨눠진 그 살벌한 대치의 한가운데 빗물에 젖은 강채린 중장의 목소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무겁게 울려 퍼졌다. 황태섭 총경, 내가 다시 한번 묻지. 당신은 지금 이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가, 아니면 불법 폐기물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린 범죄자 양만호의 사병인가? 황태섭의 얼굴은 빗물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졌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현역 육군 중장, 수도방위사령관. 그가 감히 총을 겨누고 있는 상대의 무게가 뒤늦게 그의 손목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경찰 특공대원들 역시 동요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러 왔지 군 장성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총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황태섭이 아닌 강채린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다. 사령관. 황태섭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불법 무장단체가 군 기지를 점거했다는 신고를 받고. 신고? 강채린이 비웃었다. 누가 한 신고지? 해일건설 조상근 사장인가, 아니면 당신 뒤에 숨어있는 양만호 의원인가? 황 총경, 당신의 오해 때문에 내 부하들이 부상을 입었고 납치 피해자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황태섭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장 해제해라, 황태섭.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값을 지금부터 치러. 닥쳐. 내년이 감히 날 심판해. 황태섭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체포해. 저 여자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수괴다. 쏴. 쏘라고. 하지만 아무도 쏘지 않았다. 그때였다. 우웅. 폭우와 천둥 소리를 뚫고 지축을 흔드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경찰 버스의 사이렌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적인 기계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줄기의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황태섭과 그의 경찰 특공대를 비췄다. 현 시간부로 파주 제영 폐쇄 주둔지 및 인근 지역을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 특수임무대 통제하에 둔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강철 같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두 대의 육중한 K808 차륜형 장갑차였다. 장갑차의 해치가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에 헌병 완장을 찬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경찰 특공대를 역으로 포위했다. 황태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방사 헌병대. 어떡해. 장갑차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강채린의 충직한 부관 서진욱 대령이었다. 그는 화학 테러 진압이라는 작전 보고를 받자마자 강채린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향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사령관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헌병 특임대를 비상 출격시켰던 것이다. 서진욱 대령이 황태섭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황태섭 총경. 당신을 국가중요시설 침입 및 테러 방지 작전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즉각 체포한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납치 감금 피해자 김지훈 기자의 진술에 따라 당신을 살인미수 및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군 검찰에 인계할 것이다. 무슨 소리야? 민간인 경찰을 군이 체포해? 이건 월권이다. 이곳은 민간 지역이 아닌 국방부 소유의 폐쇄 군사 지역이다. 서진욱이 차갑게 말했다. 작전 통제권은 수도방 위사령관에게 있으며 당신은 그 작전을 방해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한다. 헌병, 저자의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하라. 체포하라. 헌병 특임대원들이 황태섭을 덮쳤다. 저항하던 황태섭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나. 양 의원님이 가만 안 둘 거야. 강채린. 내년도 끝이야. 강채린은 그 처절한 발악을 뒤로하고 부축을 받고 있는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이모. 김지훈은 고통 속에서도 웃었다. 하드 드라이브. 꼭 지켜요. 그래. 강채린은 의무병에게 김지훈을 인계하며 자신의 전투조끼 안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썩게 만들었던 독사의 증거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김지훈 기자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와 그와 뜻을 함께한 몇몇 주요 방송사들이 동시에 특종을 터뜨렸다. 파주 신도시의 충격적 진실, 1급 발암물질 범벅 쓰레기 매립지, 해일건설과 양만호 의원, 그리고 부패경찰의 검은 커넥션. 김지훈이 목숨 걸고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은 파괴적이었다. 그 안에는 조상근 대표가 양만호 의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영상, 토양 오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회의록, 그리고 김지훈을 납치하라고 지시하는 황태섭 총경의 통화 녹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여론은 양만호 의원을 향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양만호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강채린 중장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이 모든 것은 수도방위사령관 강채린의 조작극입니다. 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명백한 쿠데타 음모입니다. 저는 당장 강채린 장군의 보직을 해임하고 군사법정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만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국회 안에서 막강했다. 몇몇 의원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강채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양만호 의원님, 잠시 회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그들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양만호가 고함을 질렀다. 검사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들어보였다. 양만호 의원. 당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당신의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여론에 밀린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현역 5의원의 체포 동피안을 통과시켰다. 조상근 대표와 황태섭 총경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결정타였다. 이거나. 나는 억울해. 강채린. 내년이 감히 나를. 양만호 의원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심장부에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독사의 성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채린은 그 광경을 텔레비전 속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통제실 모니터에 떠있는 서울의 평화로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 서류의 결제 사인을 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6달이 지난 따뜻한 5월의 봄날. 지리산은 실록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중산리 매표소 입구는 주말을 맞은 등산객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들 사이로 깔끔하게 정비된 푸른색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조끼 등판에는 지리산 국립공원 민간산악구조대라는 글씨와 함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지리산 개발단이라는 옛 이름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대장님, 저쪽 천왕봉 코스에 낙석 위험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 팀 바로 출동 준비시킬까요? 아니다. 거긴 길이 험해서 안 돼. 박야로, 너는 1팀 데리고 법계사 쪽 순찰 돌고. 우도끼, 너는 나랑 같이 간다. 장비 꼼꼼히 챙겨. 오늘은 진짜 개발단이 아니라 구조대 일하러 가는 날이다. 마태산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지난 겨울 강채린과의 만남 이후 그는 정말로 조직을 해산했다. 그리고 그 힘과 조직력으로 하동군에 정식으로 민간 산악구조대를 등록했다. 산을 망가뜨리던 그들의 손은 이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지키는 손이 되어 있었다. 그는 출동 준비를 하다 말고 등산로 입구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편안한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모습. 지난 가을 자신들을 압도했던 그 선생님이었다. 강채린 중장이 휴가를 내어 다시 지리산을 찾은 것이다. 마태산이 쭈뼛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도끼와 박야로도 그녀를 알아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아니, 오셨습니까? 마태산이 붉어진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다. 강채린은 그들의 변한 모습과 그들이 입은 푸른 조끼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마 대장님. 아주 든든해 보이십니다. 아닙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마태산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저희 이제 정말로 길 잃은 사람 구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이 산 지키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 지리산의 진짜 주인은 바로 당신들 같은 분들입니다. 그때 마태산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장님, 칼바위 능선에서 등산객 실족. 119 요청했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알았다. 금방 간다. 마태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강채린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또 임무 수행하러 가봐야겠습니다. 가보십시오. 그게 당신들의 임무니까. 충성. 마태산과 우도끼가 쩌렁쩌렁하게 경례를 붙이고는 구조 배낭을 메고 산을 향해 뛰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어둠 속의 조폭이 아닌 빛 속의 구조대원이었다. 강채리는 그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배낭을 고쳐 메고 그들과 반대 방향인 가장 한적한 샛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그녀가 지리산에 오기 전 부관에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의 임무에는 한가한 휴가란 없었다. 그녀는 푸른 하늘과 천왕봉의 웅장한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그래. 나 강채린이다. 상황 보고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수도방위 사령관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이 지켜낸 그 평화로운 봄의 산을 뒤로하고 다음 임무가 기다리는 자신의 전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